네, 오늘 1시 32분부터 소인수 회담을 시작으로 단독 환담 그리고 한미 확대 정상회담까지 긴 시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정상회담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4시 20분가량쯤 공동 기자회견을 함께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앞서 있었던 한미 정상 간의 공동 기자회견 모습입니다. 저희가 많이 예측을 했던 것과 같이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이야기 그리고 경제 안보 이야기, 영내 협력과 관련돼서 한미가 국제 현안에 어떻게 협력해 나아갈지에 대한 이야기가 세세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예, 저희 전문가분들도 모셨습니다.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 공동선언문 내용 등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공동 기자회견, 공동선언문 다 보셨을 텐데요. 전문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셨는지 어느 부분에 좀 눈길이 갔는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먼저 김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뭐 지금 상당히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정상회담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저는 이걸 크게 보면서 이번 정상회담이 이상으로 시기적으로 적절할 수가 없다라고 시기적으로요?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미국이 먼저 왔다, 또 뭐 불과 11일 만이다, 일본에 갔다 오는 길이 아니라 일본에 가는 길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 지금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시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침공했던 거는 저는 세계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 사회가 무력 사회에 대한 금지세력이 확 낮아진 그래서 세계가 그야말로 한때 탈냉전 시대 치세에서 난세로 막 접어드는 상황. 거기에 북한이 바로 부하 내동을 해가지고 북한이 러시아를 비난하는 유엔 총회의 그 결의문에 반대는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고 무려 북한 러시아처럼 무력 도발 무려 16차례 했단 말이죠. 예. 그런 시점에 미국 대통령이 찾아왔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이 우리 외교를 리세트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혀왔지 않습니까? 예, 이미 예. 취임사부터 네. 그런 시점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야말로 글로벌 중축국가 새로운 외교 비전을 보이고 있는데 그거를 미국 앞에서 혹은 전 세계 관심 앞에서 서로 천명하는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아 교수께서는 뭐 군사안보 분야도 있었고 북한 비핵화에 관련돼서 또 경제기술 파트너십, 원자력 협력, IPF 여러 분야에 대한 양국 간의 어떤 의견 조율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전도를 도출했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쭉 있었는데 특히 관심이 가는 분야, 이 부분 좀 예상 외다 이런 것들이 혹시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지속성을 지금까지 계속 보여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조금 더 글로벌 협력이 이전보다는 부각됐다는 점은 차이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동안에 한국 정부가 좀 한반도 문제에 너무 매몰돼 있었다라는 그런 비난이 국내외적으로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한국은 인도태평양 국가다라는 그런 이미지화를 계속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가 정체성에 조금 맞는 그런 글로벌한 이슈를 조금 더 과거보다 많이 얘기했다라는 부분은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2021년 5월 정상회의부터 어쨌든 이런 모든 얘기들이 다 나왔어요. 그때는 이제 제도적으로 플랫폼을 쭉 깔아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이게 어떤 사업으로 진행시킬지를 조금 더 깊이 논의를 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결국에는 지난 2월에 있었던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한미일이 인태 지역 문제, 특히 신기술이나 경제안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것들을 증진하기 위해서 공조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상 차원에서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조금 눈에 들어왔었던 차이점이 하나 뭐냐면은 네. 과거 같은 경우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규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존중을 한다라는 그런 원칙적인 차원에서 한국의 입장을 밝혔다면은 네. 이번에는 이 규범을 함께 만든다라는 적극적인 그런 메시지를 던졌다라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와 관련해서 뭐 대만 해협이나 아니면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뭐 국제 규범에 따라서 안정적이게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뭐 원칙적인 부분들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이제는 이런 파트너십 특히 항행의 자유 이런 것들을 이제 준수함에 있어서 파트너십을 얘기를 했다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과거와 또 다른 그런 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 시각 하얏트 호텔 앞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오늘 오후 7시에 만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예정돼 있는데요. 만찬에 앞서서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잠시 후에 또 7시가 되면 만찬 시간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또 출발하는 모습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2박 3일 동안의 일정인데 양국 대통령이 일정을 꽤 많이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는 설명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게 어저께 삼성 반도체를 가실 때도 같이 가셨고 오늘 뭐 계속 그 정상을 같이 하셨고 내일 또 같이 미군 무대를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봤는데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그 이번 정상회의 그 자체에 대해서 부여하고 있는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한번 부각하고 강조하는 그런 차원이고 또 하나는 윤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정상회의라는 것은 정상회담이라는 것 그런데 뭐라 그러죠? 이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그 개인적 차원에서 인맥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윤 대통령께서 그걸 참 잘하신다고 그래요. 사람 관리를 잘하시고 천할이 높고 그런 이번 기회에 아직도 이제 우리 바이든 대통령도 3년 가까이 이제 함께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윤 대통령이 이제 막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미국의 3년 임기 혹은 뭐 또 연장될 수도 있고 우리의 5년 임기를 합쳐가지고 한반도에서 지금까지 항상 임기가 겹치거나 짧아서 제대로 풀지 못했던 문제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북한 문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어떤 협력을 할 수 있을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한미 동맹에 대한 한층 강화, 한미 동맹이 단순히 한미 간의 동맹을 넘어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됐다라는 부분을 두 대통령이 모두 굉장히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강조했습니다. 이건 그만큼 경제, 안보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포함되는 데 있어서 오늘 한미 회담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차원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IPEF와 관련된 부분도 오늘 이제 회담 내용에서 이제 공동 선언문에도 담겨 있었습니다. IPEF 인도 태평양과 관련된 부분 앞서서 언급은 됐지만 오늘 그 시작을 함께 한다라는 데 내용이 담겼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IPEF의 가입과 함께 연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태동하는 시기에 한국이 참여했다. 그러면 이제 초기 멤버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뒤늦게 여기에 가입을 하려고 하면은 또 이제 나머지 기존에 있는 국가들 간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의견 이런 것도 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이것을 새로 시작할 때 초기 이제 창립 멤버로서 시작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여러 가지 발전 과정에서 주도권을 계속 이제 주도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동아시아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오세아니아 그리고 동남아까지 이렇게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4가지의 기둥이 있는데요. 공급망, 무역, 그리고 인프라 에너지, 반부패 등 굉장히 포괄적인 이슈를 다 다루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입장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멤버십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이 4가지 기둥 중에서 어떤 한 가지에 가입을 하면 일단 멤버십을 다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멤버십을 받을 수 있는 문턱도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다자가 아마 앞으로 조금 참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이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해 볼 것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에 중국과 어떤 갈등 소지가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무역과 같은 경우에는 1대1로와 이제 중첩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공급망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출 통제와 좀 걸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5G 네트워크나 뭐 정보통신 인프라 이런 것들과 조금 충돌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겨버리고요. 반부패 이거는 결국에는 높은 수준의 규범 그리고 특히 인권 차원의 이런 여러 가지 제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켜야 되고 또 절차적인 투명성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조금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문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런 충돌점이 있는데요. 사실 다른 점도 있어요. 사실
중국이 주도를 하고 있는 RCEP 같은 경우에는 예. 메가 FTA이거든요. 하지만 이 IPEF는 FTA는 아닙니다. 처음부터 관세나 아니면 시장을 뭐 여는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일단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다른 성격의 또 경제 협의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로서는 미국은 사실 아태 경제 세판을 새 질서를 좀 짜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IPEF를 추진해 왔던 건데 우리가 이 참여를 하게 됨으로써 중국과의 뭐 그런 관계는 차치하고 국익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가장 크게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일단 멤버십이 중첩적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과 이 공급망, 특히 공급망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공급망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상당히 많이 도전이 되겠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도 지금 공급망을 다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디지털 경제, 이게 분야거든요. 그럼 신분야에 있어서 어떠한 규범을 설립한다고 할 때에 한국이 좀 주도권을 가지고 아무래도 국가 위상에 맞게 이런 것들을 주도해 나간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조금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역과 관련 어떠한 규범을 만든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관련한 여러 가지 또 이득들도 분명히 생겨날 것이고, 그리고 한국이 또 수출과 관련한 여러 가지 기회들을 국내 기업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이런 기회들을 많이 열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북한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양국 정상의 어떤 의지, 그리고 앞으로 또 안보 동맹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게 될지에 대한 것들도 큰 틀의 합의들은 나왔는데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이 따로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확장 억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확장 억제라는 것은 사실은 뭐 예전에 해구산의 개념도 있었고 한미동맹 자체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지도 모를 상황이 미국이 북한에 대한 보복을 협박함으로써 억제한다. 이게 확장 억제 개념인데 쭉 있어왔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일종의 공약이란 말이죠. 네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공약인데 그게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시나리오 담당 이런 식의 시나리오 그려져 있어야만 북한의 그게 정말 미국이 개입하겠구나라는 그런 신뢰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억제가 되는 그런 건데 지난 몇 년 동안 이 고위급 협의체 확장 억제된 그게 일종의 중단돼 왔습니다. 18년 이후. 그거를 서로 시작함으로써 거기다 좀 더 담보를 하겠다. 더군다나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세계 질서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거기에 북한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무력의 위협의 수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역 전세가 불안정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점에서의 한미 동맹을 확인하는 것. 동시에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북한 대화의 창은 계속 열려 있다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지금 백신 이야기도 있고 마침 북한에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한테 대화를 계속 제안을 하긴 했지만 북한이 응수를 안 했어요. 자기의 그 대화의 창이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에 열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자기 쪽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좀 백신 협력을 통해 가지고 뭔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필요하셨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이 어떤 북한에 대한 시그널이 좀 더 진지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도발 가능성 항상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많은 전문가분들께서도 오늘 한미 정상의 이 발표 내용을 보고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항상 하셨거든요. 오늘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내용 보시기에 북한은 어떤 반응 나올 거라고 보세요? 북한이 지금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던 게 두 가지 도발 가능성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ICBM의 뭐 액츄얼류를 주입을 했다. 이것은 2, 3일 안에 소지하면 무효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전술 핵무기를 실험할 수 있다라는 식의 그건 도발 차원인데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왔던 거는 두 가지 차원이 있죠. 하나는 자기들의 그 개발 계획에 따른 수순을 밟아가는 네. 것. 그것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신호를 보내는 건데 마침 바이든 대통령이 와 있어요. 북한 쪽에서는 판을 키워서 자기들이 원하는 쪽에서의 협상을 시작하려는 게 계속 그 신호 보내기라는 건데 그게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역효과를 봐왔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렇게 판을 키워놨기 때문에 글쎄 뭐 다들 말하기로 ICBM은 쏘겠지만 그건 핵실험은 유의할 수가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ICBM은 액체류를 쓰는데 이미 주입을 끝냈기 때문에 쏘지 않으면 이게 뭐 부식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핵실험을 위해함으로써 뭔가 하는 것조차도 일종의 그 어떤 그 뭐 대화 제스처의 응수로 하는 쪽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글쎄 여기서 더 이상 북한이 그 강수로 나가가지고 뭐가 더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잘 ICBM을 쏘더라도 핵실험을 유예한다면 그것은 대화를 하고자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연결되는 질문인데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한 선제 조건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yes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지하고 진실하게 대응을 한다면 만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뭐 핵실험이나 또 ICBM 발사도 연동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후에 이제 북한의 차후 어떤 반응들이나 행동들이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의 좀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두 가지 차원이에요. 정상 간의 만남의 조건, 그리고 실무 차원의 만남의 조건. 두 가지가 다르고요. 정상 간의 만남의 조건은 당연히 비핵화 의지가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진전을 보여야지 정상 간에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민주당이 그동안의 트럼프 정부 시절에 계속 비판을 해왔던 것이 뭐 담보된 게 없는데 결국에는 북한에게 사진 찍는 기회만 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적어도 정상이 만나려면 그 이전에 뭔가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예스라고 답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얘기해 왔었던 적어도 실무 수준의 워킹 레벨 수준의 그런 대화는 선제 조건이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 대화 나오면은 뭐든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나오지 않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면 북한은 이 대화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북한은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대화의 효용성을 확실히 높여줘야 되거든요. 뭔가 주고받을 게 있다는 기대가 높아야지 그럼 대화에 나오는데 그럼 네. 어떻게 높여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미국이 먼저 이런 인센티브를 주겠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섣불리 나갈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핵이랑 ICBM 말씀을 하셨는데 예. 결국에는 안보리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럼 북한이 이 도발이라는 것을 할 때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익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분명히 볼 거예요. 그러면은 비용이 과연 그러면은 높을까 낮을까 이 부분을 판단해야 되는데 만약에 비용이 낮다라고 하면 뭐 한번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떤 차원에서 비용이 낮을 것인가 결국에는 안보리로 가져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뭐 추가 결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지금 북한의 사정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 결의를 총회에서 할 때 반대했었던 5개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밀착해서 방어를 해줄 것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런 통과가 가능했었던 것은 16년과 17년에 중국이 굉장히 협조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관계가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떠한 결의를 하겠다라고 할 때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상당할 거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길어지거나 아마 결론을 못 낼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비용이 그렇게 높지는 않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오늘 양국 정상의 입장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 전망을 해봤고요. 다시 경제 안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경제 안보, 반도체, 배터리 등의 원천 기술 연구 그리고 개발을 미국이 우리나라와 함께 상호 협력적으로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가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바로 중국 지금 오늘 이렇게 미국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기 때문에 양국 간의 경제 안보에 대한 협력은 공고히 했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PEF까지 같이 하게 된다면 더 공고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중국은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카드는 뭐가 있을까? 이게 궁금해지거든요. IPEF, 이거를 프레임워크라고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까 FTA라고 아니란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로 FTA가 20세기형의 경제협력체라 그러면 이거를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은 21세기형.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21세기의 표준을 설정하는데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중국은 그러니까 글쎄, 미국이 중국에서 RCEP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비난을 했는데 잘 이렇게 판단 못 하는데 중국은 좀 이때 과학 피해 망상적인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 가지고 20세기에 자유무역을 할 때도 FTA를 하면 이것 때문에 저런 나라를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차별이지 의도적 차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IPF도 그러니까 의도적 차별은 아니고 자연스러운 그 전환 효과가 있을 겁니다. 협력을 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중국이 약간의 과민 반응이지 이거는 정치적인 그룹핑이다, 정치적 편집기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거지 실제로 경제적 효과 이런 것 때문에는 충분히 뭐 우리가 우려하면서 그것 때문에 중국 눈치를 봐야 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을 북한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굳이 또 중국을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에도 말이죠. 줄 의향이 있다라고 네, 얘기를 네. 했는데 이것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일까요? 글쎄 그 중국도 백신을 일찌감치 개발을 해가 쓰고 있는데 뭐 네. 중국의 백신이 뭐 물백신이라고 그러더니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중국이 예전에 지금 현재 북경도 뭐 봉사하고 항저우 아시안 게임도 그 저기 뭐 연기를 한다고 이런 식의 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식의 일반적 의지 표현을 백신을 주겠다고 한 건지 뭐 그거는 아니면 실수로 나온 건지. 네. 근데 어쨌든 중국에 대한 어떤 그 뭐 인게이지먼트, 그 관여의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정상의 만남에 정말 중국이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여파가 또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이 가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나온 중국에 대한 백신 지원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 말이 갑자기 왜 나오지 이런 생각을 보면서 왔었는데. 근데 중국 반응과 관련해가지고 왜 또 하필이면 반도체냐 두 가지가 사실 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아마 예측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이 텍사스에 있는 테일러에 이제 170억 달러짜리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작년에 이미 얘기가 됐었고 11월에 분명히 부지 선정 이후에 분명히 발표도 됐었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2024년에 완공까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분명히 갈 거다라는 걸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지금 왜 미국이 이렇게 반도체에 목숨을 거느냐라는 거죠. 미국 상무부에 의하자면은 반도체 이제 수출과 수입에 문제가 생겨서 GDP 1%가 지금 깎였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여러 가지 이제 경제 분야들이 있는데 반도체를 사용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미국인들이 적어도 5명 중에서 1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실 반도체가 여러 군데 쓰이잖아요. 스마트폰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지금 반도체 공급이 지금 막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키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는 결국에는 칩 액트라고 아마 이번에 많이 소개가 됐을 거예요. 이게 칩 for America 액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인을 위한 칩과 관련한 법안인데 이것이 상하원에서 각기 다른 법안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지금 5월이 이제 데드라인으로 지금 많이들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반도체 산업에 적어도 52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 많이 밀어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한국, 일본이 반도체 생산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투자가 앞으로 올 것이고 경제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반도체를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하필이면 왜 반도체냐면은 지금 공급망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한 뭐 3개를 뽑으려면은 배터리, 반도체, 히토리란 말이죠. 네. 근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한 4대 뭐 재료라고나 할까? 이런 것들이 뭐 양극, 음극, 전해질 뭐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에는 중국이 전 세계 장악력을 굉장히 높게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40에서 한 65%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이 공급망을 재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히토리 같은 경우에서도 중국은 가공까지 모두 처리하는 전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공급망을 변화시키는데 별로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반도체는 다르단 말이죠. 반도체는 미국이 봤을 때 한국 그리고 일본, 대만까지 이 3개 국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달리 말하자면 중국으로서는 공급망이 재편이 되면은 상당히 피해를 볼 수 있는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은 하지만 굉장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영내 협력과 관련해서도 함께 하기로 목소리를 모았고 그 대표적인 부분이 아마 이 국제사회에서의 현재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함께 하겠다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게 요청을 했는데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요청을 했는데 우리 정부가 이걸 예전 문재인 정부 때 한번 거절을 했고 이번에도 이런 논의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걸 부인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공동 선언문을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 이 사태에 대해서 함께 힘을 보태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루뭉술한 표현인데 이 무기와 관련된 지원 이야기도 담겼을지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한국은 우크라이나 대해서 아마 제재 부분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할 거다라고. 경제적 제재. 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경제 제재가 처음 시작됐을 때 한국이 발빠르게 나선 여러 국가 중에서 하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재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분명히 역할을 할 거다라고 기대를 할 것이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경제 안보잖아요. 이것도 사실 맥이 다 있어요. 경제 안보는 우리로서는 조금 생소한 그런 단어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외교부뿐만이 아니라 산업자원통상부도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미국과 계속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러시아한테 제재를 할 때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어려웠었다. 왜냐하면은 모든 이제 외교적인 업무는 외교부가 하고 있는데 사실 실제적인 컨텐츠 자체는 산업부가 모두 다 제공을 해줘야 되고 결정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국내적인 여러 가지 절차들도 다 밟아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무부하고 그리고 산업부하고 이런 연결 소통을 계속 강화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 배경을 봤을 때 결국에는 경제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사태도 마찬가지로 협력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해서 경제가 안보고 안보가 경제다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새로운 패러다임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까 그 기자회견을 할 때 기자분이 우리 연합뉴스 기자였던 것 같은데 한 기자인가 경제안보 개념이 생소한데 국민에 좀 설명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대통령께서도 그 시험 돌릴 준비가 안 된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소수 말씀을 잘 하셨던 것 같은데 73년에 아랍 국가들이 오일 그 석유 통제하는 바람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으며 97년에 IMF 때문에 우리 GDP 3분의 1이 날아갔다 그랬고 그 2008년 이런 식의 그런 식들이 근데 지금은 이제 공급망이니 그 전 세계가 통합되어 있는데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그 바로 안보 IMF와 같은 이런 식의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으니까 안보 위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관련해가지고 저는 조금 저도 유심히 봤어요.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싶었는데 끝에 그 마지막에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상당히 강한 톤으로 비난을 하셨는데 윤 대통령이 그런 식의 비난은 안 하고 그 대신에 그 우크라이나의 그 비극적 위기 빨리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언급한 것 중에 하나가 국방 상호 조달 협정에 대한 언급이 들어걸 하셨어요. 양국 간에 이것과 혹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군수 지원 쪽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방산 분야의 FTA라고 할 수 있는 국방 상호 조달 협정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 무기가 우크라이나에서 만약 절시 필요하다 그러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직접 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지만 러시아가 아직도 우리가 가장 큰 측면 안보 문제를 할 수 있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큰 발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직접적으로 비위를 상하게 하기는 어려운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비난을 상가하고 있고 그냥 평화 쪽만 강조를 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번에도 그래서 방어용 무기는 도와줄 수 있지만 공격 무기는 못 하겠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런 기존에 그냥 있는 거 아직도 살아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협력할 여지가 있는 것처럼 저는 읽었습니다. 네. 김진아 교수님 또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순방지가
일본입니다. 근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3자 관계, 삼각동맹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또 했고 그 과정에서 일본 가서도 한일 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는 말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한일 관계 경색 국면이 꽤 오랜 시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바이든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또 한일 관계의 새로운 또 변화의 어떤 계기가 될지 기점을 마련하게 될지도 관심이 갑니다. 어떻습니까? 그거는 다들 예측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미 한미일 실무선에서 여러 커뮤니케이션이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장관 회의도 분명히 있었고 그 실무선에서 지금 협력은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정상이 한국 지나고 그리고 일본 지나서 또 어떠한 성과들이 있었는지 미국에서 얘기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한미일 삼각 협력이 조금 더 공고화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고 분명히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특히 지난 정부 때 많은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한일 관계가 많이 경색이 되어서 미국에서는 어떤 얘기가 많이 나왔었냐면은 한국과 일본 간에 어떻게든 다시 또 결합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미를 이제는 다시 묶을 기회가 됐다라고 지금 많은 기대가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미일 간에 특히 군사적인 분야에 있어서 많은 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북한이 핵미사일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실험을 계속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군사적인 측면이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한국과 미국이 이번에 정상회담에서도 나왔지만 연합훈련을 다시 또 재활성화하겠다라고 했었던 측면도 사실은 지금의 정세와 상당히 맞물려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한국이 인도태평양 이 규범 질서를 확립을 하는데 기여를 하겠다라고 한 것은 규범을 만드는 데도 분명히 참여를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여러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합훈련, 다자적인 연합훈련에도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특히 그렇게 되면 일본과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접점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이런 협력들은 계속적으로 지속성을 가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까지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을 좀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일정을 보면 이 군사 동맹에서의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행보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공군 작전사령부의 항공우주작전본부를 방문하게 됩니다. 여길 방문하는 것도 미국 대통령으로는 첫 사례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 겁니까? 지금까지 좀 평택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미 동맹,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 억지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북 억지는 평택의 주한 미 지상군들의 역할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도 이런 말씀이 어떤 있으면 항공 분야, 우주, 항공 그다음에 사이버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공 그쪽 방호 사령부 쪽으로 간다는 것은 항공 분야의 새로운 분야, 지상군을 벗어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글로벌 포괄적 한미동맹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글로벌하던 거는 지역적으로 한반도 동반을 넘어서는 그런 차원의 얘기되는 거고 포괄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군사가 아니라 경제, 보건 혹은 좀 기술 이렇게 다 하는 쪽이니까 항공 쪽은 그냥 새로운 기술 분야니까 새로운 차원의 한 차원 아까 말씀드렸지 포괄적으로 확대해가는 거에 한 상징적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항공협력 쪽에. 네. 예.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현 중앙대 명예교수,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